민호야, 세리나, 너희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이었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지옥에서 돌아왔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도, 배신도, 그리고 복수도. 2024년 한국의 어느 작은 항구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가족 간의 배신과 복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57세의 어선 선장 이혜룡입니다. 30여 년간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저는 몰랐습니다. 31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33년 전 헤어진 여인과의 숨겨진 딸 때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의미, 사랑과 원망,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알아내고 완벽한 복수를 해냈을까요? 2024년 3월 어느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33년 전 24살 청년이었던 제가 처음 어선을 몰고 나갔을 때부터 바다는 저희 전부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31살이 된 아들 민호가 어선업을 이어받기를 거부했거든요. 대신 육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집을 나간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런 민호가 어젯밤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바다 낚시 어때요? 아버지랑 단둘이 나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들이 함께 낚시를 가자는 말에 제 마음은 한껏 들떴습니다. 31년 전 갓 태어난 민호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작고 여린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제 자신과 함께 바다로 나가자고 하다니. 그거 좋지. 오랜만에 아버지 실력을 보여줄게. 하지만 새벽 4시 항구에서 만난 민호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웃음도 어딘가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죠. 민호야,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랑 오랜만에 나가서 그래요. 왠지 평소와 다른 아들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4시 부자는 배에 올랐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낚시 포인트는 꽤 먼 바다였어요. 왕복하면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죠. 이 바다의 낚시 포인트를 잘 아는 아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자 해서 좀 의아했지만 아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기꺼이 배를 몰았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날수록 민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평소 낚시를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계속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전 9시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인적이 드문 먼바다였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른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낚시 포인트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고립지대이기도 했죠. 제가 낚시 준비를 하는 동안 민호는 배 뒤쪽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저 멀리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민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려고 몸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말과 동시에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민호가 양손으로 저희 등을 힘껏 밀어붙인 것입니다. 저의 몸이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배 가장자리에 심하게 부딪혔어요. 찬 바닷물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아들이 자신을 바다에 밀어넣은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바다에서 살아온 경험이 저를 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히 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위해 손을 뻗는 것도 구명 도구를 던져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냉혹하기만 했어요. 마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숨을 참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물에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10분 정도 저를 지켜보더니 만족한 듯 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항구로 향했어요. 바다에 저 혼자만 버려둔 채로 말이에요. 저는 정신을 차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떠 있던 고기잡이용 부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에 매달려 가까스로 버텼어요. 머리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고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점점 의식이 흐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요? 거의 의식을 잃을 때쯤 멀리서 작은 어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행히 어선이 저를 발견하고 구조해 주었습니다. 구조 어선이 도착한 곳은 청산포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제가 평소 어업을 하던 항구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민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저를 마을 입구 횟집까지 업어왔고 여사장이 그런 저를 보고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의 여사장은 58세로 똑똑하지만 배려심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 왜 이래요? 정순 씨는 5년 전 남편을 바다사고로 잃고 혼자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바다 사람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죠. 매에서 실수로 바다에 빠졌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민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면 그냥 빠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머리를 어디에 부딪힌 것 같은데. 혹시 누가 밀었어요? 정순 씨의 예리한 관찰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 사람들과 살아온 경험으로 일반적인 낙상 사고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본 거였어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얼버무리자 정순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저를 돌봤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런데 가족들이 걱정하실 텐데 연락은 안 하셔도 돼요? 가족이라는 말에 해룡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사람은 이미 3년 전에 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아들 민호밖에는 없는데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바다에 밀어뜨린 그 냉혹한 표정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 해외에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순 씨는 저희 복잡한 사정을 이해한다는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참 마음씨가 곱고 참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희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씩 정순 씨의 일을 거들기도 하고 대화도 종종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정순 씨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참, 요즘 우리 항구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처음 보는 어떤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어부들 집안 사정을 캐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요? 대충 30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수산업체에서 일한다면서 보험 관련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남자 어부랑 같이 다니면서. 아, 맞다. 그 명함도 받았는데. 어디 뒀지? 아, 여기 있네. 정숙 씨는 저에게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제가 바다에 빠진 지 일주일 되어 가는데 저희 행방을 찾는 게 아니라 보험 관련 조사라니.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의 표정이 일그러지자 정숙 씨가 염려가 되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 혜룡 씨. 괜찮아요? 아직 회복을 더 해야 한다니까 무리하지 말아요. 결국 저는 정숙 씨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정숙 씨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도저히 그냥은 넘어갈 수 없어요.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요. 정숙 씨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아직도 전 아들이 절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 씨는 또 이상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혜룡 씨, 민호가 그 수산업체 보험 관련 조사하는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가 실종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보험 관련 조사를 하는 새 여자와 동거. 이건 너무 수상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어업조합에서 일하는 정순 씨의 지인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혜룡 씨 정말 놀라운 걸 알아냈어요. 민호가 혜룡 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어요. 네? 무슨 보험이요? 얼마나 가입했는데요? 총 보험금이 8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호가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이 6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였어요. 도박비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민호가 저를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보험금이었던 거죠. 8억 원에서 빚 6억 원을 갚으면 2억 원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순 씨가 가져온 소식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실종 시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문의했대요. 아버지가 실종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아직 생사도 모르는데 벌써 보험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혜룡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 후 평소 친분이 있던 어업조합의 최기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일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즉 제 집사람이 배에서 실족해 바다에 빠진 사고 말이에요. 혜룡이 형님,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호가 그날따라 좀 이상했거든요. 뭐가 신경 쓰였는데? 민호가 평소 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싹싹하지 않은 놈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친절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배 여기저기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더니 난간 가까이까지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사고 후 민호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다는 증언. 어머니를 구조하려는 신용은 했지만 뭔가 형식적이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예요. 보험금 3억 원을 받고 나서 민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정말 어머니까지 죽인 걸까요? 3년 전 어머니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육지로 나갔다가 실패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박비 때문에 저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순 씨가 가져온 다음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호하고 같이 산다는 여자 이름이 박세린이라는데 너무 수상해요. 30년 전 여기 근처에 살았던 박미숙이라던데. 그 여자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고 하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미숙. 33년 전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정말 너무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1991년 여름이었습니다. 24세, 한창 사랑에 빠진 저는 항구 근처 작은 카페에서 20세의 미숙이를 만났어요. 파마를 한 긴 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제게는 선녀였습니다. 1년간의 연애. 저는 미숙이와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결혼하겠다 말하자 할머니께선 무당을 만나 궁합을 보시고는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할머니가 워낙 완강하셔서. 혜룡 씨,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반대하면 제 마음이 어쨌든 뜻을 따라야 했죠. 그렇게 제 첫사랑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 후 저는 할머니가 중매를 선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미숙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신 어른들께 여쭤보니 박세린의 어머니가 박미숙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미숙한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33 정도 될 거라고 하시고. 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세린이 제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3년 전 박미숙과의 사이에서 낳은 제가 모르는 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는 평생 고생하다가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세린이도 어려서부터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세린이 민호에게 접근한 것도 보험금 사기를 가르쳐 준 것도 모두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혜룡과 정순 씨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와 세린을 직접 감시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였어요. 정순 씨가 어업조합 지인을 통해 녹음 장비까지 구해왔죠.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번째 중요한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세린아,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경찰 수색도 며칠 내로 중단될 것 같아. 정말? 그럼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아버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실종 선고까지 2년만 기다리면 돼. 절대 발견되기는 힘들 거야. 2년이라 좀 길긴 하지만 확실한 돈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일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민호 씨 아버지가 죽었을까?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은?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니 뭔가 좀 불안해.
절대 살아있을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 걸. 바다에서 밀었을 때 확실히 떨어지는 걸 봤어. 그 차가운 먼 바다에서 떨어지면 100% 죽어. 아버지를 밀어뜨리고도 이렇게 차갑게 계산하는 민호.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계속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빨리 시신이라도 발견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더 빨리 보험금을 받을 텐데. 정말 악마 같은 말이었습니다. 며칠 더 도청한 결과 세린이 이런 보험금 사기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민호야, 나 전에도 이런 일 해봤다고 했잖아. 역시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구나.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어? 돈 받고 헤어졌지. 바보 같은 놈이었어. 정말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직접 민호의 집에 찾아온 거였죠. 돈 언제 줄 거야? 더 이상 못 기다려. 사장님, 정말 곧 해결돼요. 보험금은 확실하니까요. 제가 보증할게요. 확실한 돈이에요. 보증? 너희가 뭘로 보증해? 실종 선고까지 2년이라며. 그때까지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압박에 시달리자 민호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술에 취한 민호가 모든 걸 자백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세린아, 사실 말이야.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다는 게.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미안하지도 어렵지도 않았어. 제 아들은 제가 31년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악마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3년 전 엄마도 돌아가셨거든?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어머니도? 응. 아버지처럼 배에서 밀어뜨렸어. 그때도 보험금 받았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민호가 제 아내까지 죽인 거였습니다. 그때 세린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사실 내 누나야. 우리 아버지가 같아. 이혜룡이 내 친아버지거든. 민호가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누가 네 아버지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아빠한테 버림받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혼자서 나를 키우느라 병까지 얻어서 죽었어. 그런데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 그럼 복수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것도 이복 동생한테?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글쎄, 둘 다 인건가? 복수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어. 원래는 너도 죽일 계획이었는데 제대로 미친 게 맞지.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였어요. 제 친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드디어 마음을 정하셨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저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와 정순 씨는 모든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민호가 저를 죽이려 한 것, 어머니를 먼저 죽인 것, 세린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것.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 다시 한번 제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세린아. 너희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이었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지옥에서 돌아왔다. 3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들고 저와 정순 씨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들, 어업조합의 증언서, 세린의 신상 정보까지. 민호와 세린을 완전히 무너뜨릴 폭탄들을 가득 안고 말이죠. 경찰서에서 제 신분을 밝히는 순간 담당 형사가 깜짝 놀랐어요. 실종 신고 접수된 이혜룡 씨라고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호가 직접 자백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바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체포하기 전에 제 아들놈과 마지막으로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민호를 경찰서로 불러들였어요. 사고 관련한 단순 조사라고 해서 민호가 의심 없이 왔죠. 저는 조사실 한쪽 벽 뒤에 숨어서 민호를 지켜봤어요.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아버지를 내가 직접 밀었어. 그 차갑고 먼 바다에서 떨어지면 100% 죽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죠?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녹음한 겁니다. 그때 제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민호야.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분명히? 살아있어서 미안하구나. 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틀렸어. 민호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해. 내가 직접 자백한 걸 오해라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죽인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 민호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31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버지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으면서 지금 와서 눈물? 너무 늦었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세린이 들어왔어요. 세린도 같은 시간에 불려온 거였죠. 세린이는 저를 보고는 놀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죽일 듯이 절 노려봤습니다. 그래, 네가 세린이구나. 내 딸 박세린이 어떻게 하셨어요? 3개월 동안 너희 대화를 다 들었거든. 내가 내 친딸이고 복수를 위해 민호를 이용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세린이가 절 죽일 듯이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우리를 그토록 비참하게 살게 했어요? 미안하다. 난 정말 몰랐었어.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 너희 모녀를 그렇게 두지 않았을 거다. 난 너희 엄마를 너무 많이 사랑했어. 차라리 그냥 나를 찾아오지. 나를 찾아왔으면 너희 엄마도 너도 모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얘기는 다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부모를 죽일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결국엔 병까지 얻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와 민호를 모두 죽이려고 한 거냐? 그게 내 어머니가 원했던 복수냐? 세린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후에 시작됐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죠. 친딸과 친아들이 함께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요. 법정에서 민호와 세린을 마주했을 때 그 기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피고석에 앉은 둘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민호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친을 살해하려 했고 모친에게는 실제로 고의적 위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 박세린은 이를 교사하고 공동으로 실행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제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민호를 더 이상 제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와 세린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민호와 세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할 때 민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도 너무 원망스러워요. 용서는 없다. 너희가 선택한 길의 끝을 받아들여라. 그게 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정순 씨와 함께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오후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정순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31년 동안 키운 아들과 33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딸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으니까요. 진정한 평화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진실도 거짓도 복수도.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도 하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과연 언젠가 내 아들과 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